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8편 삼국사기 온조왕편의 허실. 백제사를 전공한 학자들 중 상당수가 백제의 초기 역사를 분석하는 인터뷰를 정중하게 사양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초고왕 시기 이후부터라면 얘기를 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삼국사기만 해도 백제 건국설화 본문에서는 온조가 백제를 세운 것으로 기술하면서도 비료와 구태를 시조로 보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일본 사서에서는 도모왕이 시조라고 적고 있어서 백제를 세운 주체가 누구인지부터가 혼란스럽습니다. 더불어서 근초고왕 이전까지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백제 왕실의 계보 역시 의문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300~400년 이후에 이룬 정복 활동이나 영토 확장에 대한 업적들을 시조인 온조왕이 성취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역사책을 기록하면서 어째서 후대에 있었던 굵직한 업적들을 온조가 모두 이룬 것으로 몰아서 적어놓았을까요? 고호 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우물옆 숲 사이에 말이 꿇어앉아 울고 있었다. 그 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어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나으리. 촌장 나으리, 소인이 달려가 보았는데 울고 있던 말은 보이지 않고 대신 그 자리에 커다란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요. 알을 쪼개자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나오므로 이를 거두어 길렀다. 신라의 시조인 혁것의 거서간, 즉 박격거서의 탄생 신화입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역시 태양의 전기를 받아 알에서 태어난 것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갖가지 신이한 능력을 타고난 인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시조인 온조의 경우 탄생 자체가 보통 사람과 다름없이 그냥 사람의 아들인 것으로 돼 있고, 건국 과정에서도 별다르게 신비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고대 국가였던 백제의 시조로 우러러 받들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했다고 느꼈겠죠. 계명대 노중국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주몽이든 혁거세든 이건 난생이거든요. 신비한 출생입니다. 근데 그 백제 건국사랑 아무리 따져봐도 신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정상적인 출생입니다. 그게 난생이라든지 시조 탄생의 신비화가 제거되진 이 건국설화 구조 속에서는 시조를 신비할 수 있는 방법은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능력이죠. 현실적인 능력. 이거로 이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현실적인 능력은 뭐냐? 제일 좋은 게 정복 활동입니다. 어차피 신에 필적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래도 보통 임금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한참 뒤에 후대 임금들이 이룬 정복 활동의 업적들을 시조인 온조왕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모두 성취해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도학 교수는 시조의 치적을 과장하는 이러한 역사 기술의 사례들을 일본 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720년에 완성된 일본의 이제 고대 역사책인 일본서기에 보면은 시조 임금이 진무덴노 신무천왕입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660년에 일본 열도를 통일해가지고 단일한 정치체를 확립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열도에 있어서는 각 그 소국들이 정치적으로 통합된 시기는 빨리 잡아봐야 5세기 중반 이후가 됩니다. 그게 영토적인 통일이 아니고 정치적인 통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토 정권이 이제 최종 승자가 되다 보니까 이미 기원전 660년에 시조 임금대에 와서 일본 열도가 통일했다. 단일한 정치체로서 출발했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조 세력이 비류 세력을 흡수 통합하여 실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쓴 백제 역사 역시 시조 온조의 통치 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재구성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삼국사기 백제 본기 온조왕대의 기록들이 실제로는 온조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 버릴 수 없는 문제이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삼국사기 기록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 일들이 실제로는 어느 시기, 어느 왕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안인지 노중국, 이두학 두 교수의 설명을 바탕으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왕마마, 우리 군사 200명이 말갈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곤미천에 나가 싸웠사온데 그런데 말갈 무리들을 무찌르지 못했단 말이냐? 적병의 수가 워낙 많은지라 중과 부적으로 우리 군사가 이기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지금 정목산으로 거점을 옮겨서 방어에 치중하고 있사옵니다. 알았느니라. 짐이 직접 전장으로 나가 구원할 것이다. 기병 100명은 나를 따르라. 자, 가자! 온조왕 10년 겨울 10월, 말갈이 북부 국경을 침략했다. 왕이 200명의 군사를 보내 곤미천에서 싸웠으나 말갈에 패하여 청목산을 거점으로 자체 수비를 하고 있었다. 왕은 직접 100여 명의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봉연으로 나가 구원했다. 적들이 이를 보고 즉시 퇴각했다. 온조가 나라를 세운 지 10년째 되던 해 겨울에 있었던 전투 기록입니다. 싸움의 무대로 등장하는 곤미천은 개성 인근을 흐르는 강이고 청목산은 지금의 송악산으로 추정됩니다. 전투에 동원된 군사의 수가 기껏 100명 혹은 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서 전쟁이라기보다는 북쪽 변방을 노략질하는 외부 세력과 사소한 국지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온조가 직접 1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출동하자 말갈 군사들이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지레 겁을 먹고 물러갔다는 내용으로 봐서 시조 임금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해놓은 게 아닌가 짐작됩니다. 백제 건국 초기에 온조 집단을 괴롭힌 세력은 말갈만이 아니었습니다. 온조왕 11년 여름 4월, 낭낭이 말갈로 하여금 병산의 목책을 습격해 파괴하게 한 다음 1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아갔다. 가을 7월, 왕은 독산과 구천 두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낭낭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했다. 여기 나온 말갈과 낭낭이 어떤 세력인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온조왕 13년조에는 흥미로운 내용의 기록이 눈에 띕니다. 들어보시죠. 봄 2월, 왕도에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둔갑했고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왕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나이 61세였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을 성 안으로 호랑이가 5마리씩이나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내용도 의아스럽지만 노파가 남자로 둔갑했다는 내용이야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온조가 왕도를 하북에서 하남으로 천대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요즘에는 요사스러운 징조가 자주 보이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며 여러모로 나라의 형세가 불안하다. 도읍을 옮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온조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천도를 하기로 했다면 도읍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요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2월 달 쪽도 상당히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노구가 하에서 늙은 할미가 그 남자로 되어졌다. 이게 이제 5월 달쯤에 요상한 기운이 뭐 자꾸 생겨난다는 것하고 서로 그 대해지는 것이죠. 그 여자가 남자로 된다는 것은 그 일상적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성에 들어온다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온조 집단 내부에 어떤 이게 정치적인 좀 갈등들이 있지 않느냐. 노중국 교수 역시 앞에서 소개한 일련의 기록들이 온조 집단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을 나타내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내막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로 변한 노파와 5마리의 호랑이, 그리고 임금 어머니의 사망과 수도 천도, 이런 난수표 같은 낱말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역사적 사실로 조합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야사학자 박영규가 한 권으로 읽는 백제 왕조실록에 수록한 그 가설 속으로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우선 삼국사기 백제 건국설화에도 인용된 중국의 북사와 수서의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질고 신의가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대방 옛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의 딸을 구태에게 시집 보냈고 그들은 마침내 동의의 강국이 됐다. 여기 나오는 구태를 온조의 형 비류라고 설정해 보기로 하죠. 비류는 옛 대방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낭랑의 간섭이 심해지자 백성의 절반을 동생 온조에게 떼어주면서 마흔으로 내려가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온조는 지금의 서울 지역에 도읍을 정하고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낭랑과 화친과 갈등을 반복하던 대방 지역의 비류 집단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자 낭랑태수가 크게 반발합니다. 온조왕 8년 7월 마수성을 쌓고 병산에 목책을 세웠다. 낭랑태수가 사람을 보내 말했다. 만일 옛날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성을 허물고 목책을 제거하여 즉시 억측과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투로서 승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이 말했다.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수비하는 것은 고금의 상도가 아니던가. 어찌 이 문제로 우호관계에 변함이 있다 하는가? 만일 그대가 군사를 출동시킨다면 우리 또한 이에 대응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낭랑과 우호 관계가 단절됐다. 지난 시간에는 낭랑 지역에 목책을 설치한 것을 두고 다퉜던 세력을 삼국사기의 내용에 충실하여 서울 지역의 온조 집단으로 소개했는데 박영규 씨 주장에 의하면 온조 집단이 아니라 옛 대방 지역에 남아있던 북쪽의 비류 집단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비류는 낭랑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 소선호와 함께 일부 신하와 군사를 데리고 서울 지역의 온조를 찾아 남하합니다. 대왕마마, 옛 대방 땅에 남아있던 비류 대왕께서 낭랑의 침략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옵니다. 태후 마마께서도 함께 오시는데 사람을 보내 맞이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마한 땅에 내려와 이제 영토를 확장하여 나라의 기틀을 잡았는데 어머니와 형님이 내려오시면 왕위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도 사사로이는 어머님이시고 형님이지 않사옵니까? 마땅히 사람을 보내 예를 표하시면 신경 쓸 것도 없다 하지 않았느냐. 그분들이 어디로 가든 알아서 처신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온조는 비류 일행이 미추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조가 사람을 보내오지 않자 비류와 그의 신하들은 온조가 왕위를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속셈을 간파하게 된다. 온조의 그런 처사에 비류보다 더 분개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소선호였다. 어미 내가 왔는데도 왕위를 내주기 싫어서 우리를 이곳 미추홀에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냐? 만 땅으로 먼저 내려가 도읍지를 물색하라 명한 사람이 바로 이 어미였거늘. 아니 되겠다.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배은망덕한 놈을 응징해야겠다. 갑옷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5 장수들은 나를 따르라. 소선호는 스스로 갑옷으로 무장한 채 군사를 진두지휘하여 온조를 공격하러 나선다. 그러나 온조의 군사들에게 패하게 되고 소선호는 전투 중에 목숨을 잃는다. 어떻습니까? 도성에서 남자로 변했다는 늙은 할미는 온조의 어머니인 소선호를 가리키고 도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호랑이 5마리는 소선호와 함께 전투에 나섰던 비류계의 장수들이었으며 왕의 어머니가 61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기록 역시 소선호의 전사로 본다면 악귀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추홀에 있던 비류는 위례로 돌아왔는데 그곳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태평한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서 후회하다가 죽었다. 삼국사기의 이 기록 역시 자신이 어머니를 말리지 못한 나머지 죽게 만든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한탄하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설정 역시 있었을 법한 상황을 가상해서 엮어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국 초기에 온조 세력을 괴롭히던 낭낭과 말갈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그들이 빈번하게 변경을 침공하니 편안한 날이 없었다. 그러니 도읍을 옮겨야겠다. 삼국사기에는 온조왕이 수도를 옮기된 외부 요인으로 낭낭과 말갈의 침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9년이었던 낭낭군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동강 유역의 평양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 본기에 나오는 말갈은 고구려나 발해가 상대했던 중국 대륙의 말갈이 아니라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일대에 있던 예족, 즉 동해를 일컫는 것이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렇다면 온조 세력의 근거지인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북쪽에 낭낭이 있고 동쪽에 말갈이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인데 삼국사기에는 동쪽에 낭낭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낭낭이 동쪽, 그 다음에 말갈이 북쪽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쪽에 낭낭이 있다면 낭낭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 찾는데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하면은 말갈이 그러면은 그 세력의 실체는 뭐고 말갈이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 하는, 이것도 상당히 좀 그게 굉장히 복잡한 논란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저는 보기에는 이걸 이제 동쪽에 낭낭이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는 이 방향은 이 삼국사기 이 편찬자가 조금 그 잘못 기록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건 북에는 낭낭이 있고 동에는 말갈이 있고 이래 하면은 해석이 좀 더 순조로워진다. 노중국 교수 얘기는 말갈이 동쪽이고 낭낭이 북쪽인데 삼국사기 편찬자가 실수를 해서 방향을 바꿔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낭낭이 있던 평양은 서울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북서쪽으로 기우는 곳인데 그 낭낭이 동쪽에 있다면 강원도 어디쯤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도학 교수는 낭낭이 동쪽에 있다고 한 것은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삼국사의 백제본기에 보면 백제 북변의 어떤 그 암적인 존재라서 말갈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북쪽 변경을 침공해 온 것으로요. 그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동쪽에 있는 낭낭의 경우는 이건 그 한사군 가운데 하나의 낭낭이 아니고요. 낭낭군이 그 전성기 때 보면은 낭낭군 동부도의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낭낭군 동부도의가 이제 폐쇄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잔류 세력들이 그들은 낭낭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왕국으로서 이제 자리 잡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력이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 금성까지 침공에 들어간다든지 또 이제 백제를 침공한다든지 이런 이제 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낭낭군이 전성기 때 강원도 중부 이북과 함경남도 일대에 동부도의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백제 건국 초기에는 그 동부도의가 폐쇄되고 없었지만 그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낭낭이라는 이름을 표방하면서 백제를 침공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대사에서 낭낭은 한사군으로서의 낭낭군이 있는가 하면 고구려 호동왕자와 낭낭공주의 이야기에 나오는 체리라는 인물이 왕으로 있던 낭낭국이라는 존재도 기록에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정체를 두고 논란이 많은 형편입니다. 백제 건국 13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서기로는 기원전 5년에 온조는 도읍을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한수 남쪽의 땅이 비옥하니 도읍을 하남으로 옮겨서 왕실이 영원히 평안하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한수 이남의 대궐을 수축하기 전에 천도 계획을 마땅히 마한에도 알려야 할 것이야. 사신은 국서를 가지고 당장 마한의 왕실로 떠날 채비를 하도록 하라.
당시 온조 집단은 마한 연맹체 54개 소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도읍을 옮기겠다는 계획을 마한의 종주국인 목지국의 왕에게 미리 알려서 허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제 건국 설화에는 온조가 처음부터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 온조왕대의 기록에는 한수 이북에서 이남으로, 다시 말해서 한강 이북에서 강남으로 천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남 위례성은 풍납동 토성과 몽촌 토성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곳으로 옮기기 이전에 강북에 있던 하북 위례성은 어디 있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중랑청 인근이었을 것이다, 임진강 유역이었을 것이다, 혹은 지금의 서울 종로쯤이었을 것이다 등등 그 주장이 다양합니다. 노중국 교수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지금의 종로구 일대를 온조 집단이 첫 도읍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이 서울시 종로구 일대로 보는 게 이제 그런 것을도 있습니다. 종로구 일대로 보는 설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사실 그 자리도 충분히 이거는 한 수도로 될 만한 그 자리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선왕조 수도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미 그 백제 유적도 상당히 파괴되거나 땅 속에 들어가 버리고 또 일제 시대의 서울이 급속하게 이제 그 개발되고 팽창되고 개발되면서 이제 많은 유적은 찾아낼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온조 집단의 한수 이남으로의 천도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온조왕 13년 8월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렸다. 9월 성과 대궐을 수축했다. 14년 봄 정월 도읍을 옮겼다. 15년 봄 정월 새 궁실을 지었다. 궁실은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았다. 하북에서 하남으로 천도를 하게 된 배경 중에 온조 집단 내부의 분란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죠. 그렇다면 강을 건너 남쪽으로 천도를 하도록 만든 내부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제가 이제 당초에는 그 하북일에서 한강 북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건국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갈이라든지 낭랑 세력이 끊임없이 이제 침공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백제의 어떤 성장을 막고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낭랑하고 말갈이 됩니다. 백제는 이제 남방으로 계속 이제 진출해 나가고 영토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그런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제 측면에서 볼 때 백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말갈과 낭랑 세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강 남쪽인 하남일해성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말갈군 수백 명이 도성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 하옵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 놈들은 강을 쉽게 건너지 못할 것이야. 장졸들은 강가에 포진해 있다가 한수를 건너오는 적병들에게 활을 쏘도록 하라. 한강 이남에 도성이 있다면 말갈, 즉 동해와 낭랑군이 침입해 왔을 때 한강 자체가 훌륭한 방어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북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언제 천도를 했을까요? 물론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온조가 건국한 지 13년 만에 도읍을 옮겼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낭랑이나 말갈이 끊임없이 간섭하고 그 영토를 넘보았다면 백제가 영토를 확장해서 어느 정도 국가의 기틀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따라서 온조 일행이 터전을 잡은 지 불과 13년 만에 대규모 도성을 수축하고 천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백제 자체가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뭐 경제적인 면이든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 좀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주변 세력을 자꾸 자기한테로 끌어넣는 거죠. 끌어넣는데 이 주변 세력을 끌어넣는 것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이 시점 초고항쯤 해가지고 소위 미추홀 세력을 이제 끌어넣는다는 겁니다. 미추홀 세력을 끌어넣는다.
이제 그래 하니까 이제 상당히 좀 커집니다. 커지니까 말갈이 낭낭이 자꾸 이제 더 커지지 못하고 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아까 대로 뭐 천도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뭐 초고항도를 대략 그 천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5대 임금인 초구왕식이 서기로 치자면 기원후 2세기 후반 무렵에 하북 위례성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를 했는데 시조인 온조왕이 천도를 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온조왕 13년조에 기록된 영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마침내 국토의 영역을 확정했다. 북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으로는 웅천이 경계이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이 기록에 대한 이도학 교수와 노중국 교수의 설명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북쪽으로는 폐하, 폐하는 지금의 예성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주양, 주양은 이제 지금의 강원도 춘천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웅천, 이 웅천은 이제 학자 가운데는 안성천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삼국사기 동성왕 본기에 보면은 이 웅천에 물이 불어가지고 민가가 떠내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동성왕대 백제는 그 공주에 도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웅천은 지금의 금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사책인 삼국사기에서 삼국사기 온조왕 13년조에서 말하고 있는 백제의 남쪽 영토인 웅천은 금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있다. 공주의 금강을 얘기하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안성의 안성천을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천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큰 바다, 이 서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주양, 이렇게 이제 주양은 이제 춘천입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마한하고 영역을 획정을 했는데 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처음에 온조는 100리 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13년조가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은 북으로는 예성강, 동으로는 춘천, 남으로는 안성, 서쪽으로는 서해 하면은 이 경기도 이런 거의 딱 이제 백제의 영역이 되죠. 상당히 이제 커진 겁니다. 다른 부분은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는데 당시 백제의 영역이 남쪽으로 웅천까지 뻗쳤다는 부분에서 그 웅천이 어디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중국 교수는 안성천을 웅천으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이도학 교수는 충청도의 금강을 웅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 교수는 백제가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해가는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볼 때 안성천을 웅천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23년 뒤에 백제가 탕정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탕정성은 오늘날의 온양입니다. 이미 금강까지 영토를 확장해버렸다면 한참 지난 뒤에 영토 안에 있는 온양에다 성을 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도학 교수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병도 선생이 이제 설정해 놓은 구도 속에 그 영역이 되게 맞다, 이렇게 보고 이 이제 그 안성천에 가면 안성천에 보면은 고무다리라는 다리가 있었다. 고무. 그래서 이제 그 웅천할 때 웅이 고웅이란 말입니다. 이게 고무다리, 고무, 웅천의 웅, 고뭉하고서 연결된다. 그러니까 안성천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과 관련된 지명은 한반도 지역에 무수하게 많아요, 그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사료 분석을 할 때는 같은 역사책에서 어떻게 이제 표시를 서로 같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할 수는 없어요. 이도학 교수가 거론한 백제 24대 임금 동성왕 본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동성왕 13년 여름 6월에 웅천에 물이 넘쳐서 도성의 200여 호를 떠내려 보내거나 가라앉혔다. 이때는 백제의 도성이 공주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웅천은 금강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삼국사기인데 온조 시기에는 안성천을 웅천으로 했다가 동성왕 시기에는 금강을 웅천이라고 했겠느냐, 이런 반론입니다. 이도학 교수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면 온조왕 시기의 백제 영역은 더욱 넓어집니다. 온조가 처음에 발붙이고 살 곳이 없어서 마흔의 왕으로부터 겨우 100리 땅을 얻어서 터를 잡았었는데
13년 만에 예성강에서부터 충청도 금강까지,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 서해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영토를 가졌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구나 3세기 중반에 쓰여진 중국 사서 삼국지에는 백제가 만의 54개 소국 중의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그 기원전 6년에 삼국사기 온조왕 13년조 기사처럼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은 그보다 수백 년 후대인 3세기 중반경에 삼국지에 백제의 존재가 크게 부각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낭랑 대방군하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이야기 돼야만 하는 것이고, 또 백제의 존재가 거론이 돼야만 하는 것인데 54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 평범한 소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두 기록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토에 관련된 이 기록 역시 백제가 한창 정복 활동을 펼쳤던 4세기 무렵의 영역을 시조인 온조왕다에 끌어다 붙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온조가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도 낭랑과 말갈의 침략은 계속되고 온조는 정복군주로서의 위용을 떨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조왕 17년 봄, 낭랑이 침입하여 위례성을 불태웠다. 이때 불탄 위례성이 한강 이북에 비워놓았던 하북 위례성이었는지 새로 옮겨온 하남 위례성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말갈 추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를 건너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칠중하는 오늘날의 임진강을 지칭합니다. 이 흉악한 노랑캐 놈들을 이번에야말로 혼쭐을 내줘야겠구나. 자, 가자! 항복하는 자들은 사로잡고 반항하는 놈들은 모조리 섬멸하라! 대왕마마, 말갈 추장 소모를 생포하였사옵니다. 오, 잘하였다. 사로잡은 추장은 마한의 왕께 바칠 것이니라. 나머지 포로들은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구덩이를 파고 모두 묻어버려라. 삼국사기에는 말갈 추장 소모를 마한에 보내고 나머지 포로들은 모두 생매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은 노비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데 산채로 매장했다는 걸 보면 줄기차게 변경을 침입해 들어오는 말갈, 즉 동해 군사들에 대한 적개심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복해서 그대로 놔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딴 데로, 이 주요소를 딴 데로 이제 사빈시키고 분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뒤처리하는 방식은 사용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죽였을 경우에는 왜 죽였겠느냐? 이러면 이제 그게 죽여야 할 만큼 상당히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그 저항을 했던가 이래 해서 더 이상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그게 모두 이제 구덩이에 묻어버릴 정도로 이런 이제 그 처벌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함부로 백제한테 이제 대들지 말라고 하는 막 그러한 의미로도. 그 뒤로도 온조는 친히 군사를 통솔하여 전투를 지휘했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온조왕 18년 겨울 11월, 왕이 낭랑의 우두산성을 습격하기 위해 구곡까지 갔다. 그러나 눈이 크게 내렸으므로 되돌아왔다. 우두산성은 지금의 춘천 일대에 있던 성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온조왕 22년 가을 9월, 왕이 1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부현 동쪽 지방에서 사냥하다가 말갈의 도적을 만나 단번에 물리쳤다. 이때 잡은 포로들을 장병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렇듯 온조왕은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그 자신이 직접 군사를 통솔하였고
그가 나서서 패한 싸움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왕의 명을 받아서 장수가 나가 싸우는 것을 가르칠 교 보낼 견자를 써서 교견이라 하고,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몸궁, 거느릴 솔자를 써서 궁솔이라고 하는데, 대개 국가의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건국 초기에는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궁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이 이제 자신의 권위, 그 자기 어떤 그 우월함 이런 것을 이제 그 나타내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체제가 확 잡히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방법이 좀 바뀌어집니다. 왕이 직접 안 하고 대개는 이제 교견 형태, 명령을 내려서 장수를 가게 하게 되지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이미 왕의 권위와 왕의 지위가 이미 이제 체제적으로 확립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 와서는 궁솔이라는 것은 상당히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이제 보입니다. 온조왕 24년의 기록을 보면 온조가 처음에 한성에 내려왔을 때 어떤 처지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자, 강을 따라서 튼튼하게 목책을 둘러치도록 하라. 예. 온조왕 24년 가을 7월, 웅천에 목책을 세웠다. 그러자 마한의 왕이 사신을 보내 책망했다. 그대가 애초에 강을 건너와 발붙일 곳이 없다 하기에 짐은 동북방에 백리 땅을 주어 살도록 했다. 그러므로 그대를 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지금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모여들어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성과 연못을 크게 만들고 우리의 강토를 침범하니 이것이 어찌 의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온조왕은 부끄러워하며 목책을 허물었다. 여기 나오는 마한 왕이란 마한 연맹체에 가담하고 있는 54개 소국을 이끌어가던 종주국의 왕을 일컫습니다. 이 마한 연맹체는 이 시점 되면은 이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까지 한 54국으로 구성되어진 게 이제 마한 연맹체고, 연맹하면 당연히 이제 이 연맹을 이끌어가는 이 주도 세력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주도 세력을 막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맹주국입니다. 연맹의 맹주국.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특정한 인물로 나타낼 때는 좀 맹주가 되겠고, 그 맹주가 그 기반을 하고 있는 나라를 맹주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그 온조가 건국할 당시의 마한연필의 그 맹주국이 누구냐 하면은 이건 이제 그 학계에서는 대개 이제 목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백제가 세워졌을 당시 한강 이남에는 우리가 사만이라고 부르는 마한, 진안, 변안이 있었습니다. 마한은 대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걸쳐 있었고, 진안과 변안은 소백산맥 이남의 경상도 지역에 걸쳐 있었는데, 낙동강 동쪽 지역인 진안, 서쪽 지역이 변안이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마한의 54개 소국 중에 하나였는데 마한 전체를 이끌었던 종주국은 목주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시조 온조가 희귀하게 생긴 사슴을 잡아 진상하기도 하고 말갈의 추장을 사로잡아 바치기도 했으며 도읍을 하북에서 하남으로 옮길 때 사전에 깎듯이 신고하기도 했던 마한의 종주국인 목지국은 지리적으로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대외적인 어떤 교통로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중국 군현하고 이제 왕래가 가능한 이러한 이제 지역을 꼽는다면은 아산만 일대가 이제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산만 일대는 내륙 교통의 요충지인 천안 상거리를 연상하는 천안하고 가깝고요. 그리고 또 항구가 있기 때문에 백기를 이용해서 낙랑군하고 이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산만 일대가 이제 좀 유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청동기 시대에 또 우수한 그 문물들이 아산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목지국이 아산 일대에 소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남 예산에 있다는 설도 있었고, 또 전북 익산에 있다는 설도 있고, 또 이 그 전남 영산강 유역 쪽에도 반남 쪽에 나주 쪽에 있다고 하는
그 설도 있고 또 이게 그 임진강 유역 쪽에 있었다고 하는 설도 있고 상당히 그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지금 저는 이제 직산에 보면 위례성이라는 지명이 그 위례성이었다고 삼국유사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직산이 이게 충남 직산이. 그래서 이제 이 직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천안 직산 천안 일대를 포괄하는 이 지역이 이제 그 목지국이 자리 잡은 곳이 아닌가 이제. 그런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목지국의 왕, 다시 말해서 마한의 왕이 백제의 왕에게 지금은 나라가 안정되어서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의리를 저버리려 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백제의 국력이 상당한 궤도에 오른 시기에 그 목책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시조인 온조왕 때의 일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삼국사기 온조왕대 기록에는 아예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통합해버린 업적까지도 시조인 온조왕의 치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온조왕 25년 봄 2월, 왕궁의 우물이 엄청나게 넘쳤다. 한성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다. 머리는 하나였으며 몸은 둘이었다. 점치는 자가 말했다. 대왕마마, 경하드리옵니다. 우물이 엄청나게 넘친 것은 대왕마마께서 융성할 징조이며 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둘 달린 소가 태어난 것은 대왕마마께서 이웃나라를 합병할 징조이옵니다.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로구나. 왕이 기뻐하며 마침내 진한과 마한을 합병할 생각을 하게 된다. 백제의 왕은 이때부터 마한을 복속시킬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 마한이 점점 약해지고 임금과 신하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국세가 오래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야. 만일에 다른 나라가 선수를 쳐서 합병해 버린다면 순망치한이 되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차라리 남보다 먼저 빼앗아서 후환을 없애는 것이 나을 것이야. 하오나 대왕마마, 비록 마한이 그 새가 약하다고는 하나 섣불리 군사를 움직였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옵니다. 싸움을 오래 끌면 우리한테 이로울 게 없을 것이다. 불시에 공격하여 도성을 차지해야 할 것이야. 온조왕 26년, 그러니까 서기 9년에 온조는 사냥을 가는 것으로 위장하고 마한의 종주국인 목지구의 도성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그리고 백제 군사들은 성 안으로 진격하라! 백제군이 군사를 출동시켜 마한을 기습 공격했다. 마침내 마한이 합병됐는데 원산과 금현 두 성만은 굳게 수비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듬해 여름 4월, 원산과 금현 두 성이 항복했다. 이제 마한은 우리 백제에 통합됐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원산성과 금현성의 주민들을 모두 한산 북쪽으로 이주시키도록 하라. 마침내 마한이 멸망했다. 온조는 마한을 물리쳐 합병하고 인근에 대두산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두는 한자 뜻대로 큰 콩이 되는데 콩산성, 즉 오늘날의 공주 공산성이라고 풀이하기도 하나 확실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삼국사기에는 시조인 온조가 건국한 지 26년 만에 종주국인 목지국을 접수하여 마한을 통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로 환산하면 기원후 9년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후부터는 마한이 멸망하여 백제에 통합돼 버렸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 마한이니 목지국이니 하는 이름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200년, 300년이 지난 이후의 중국 사서나 일본 사서에
마한 혹은 목지국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백제의 마한 통합은 온조왕 때 이룬 업적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백제가 마한을 공략해서 멸망시킨 그 전투는 언제 있었을까요? 우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실린 내용을 노중국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진안 팔국을 대방군에서부터 떼가지고 낙랑군 쪽으로 이렇게 소속을 시키는 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국 군현 세력하고 마한하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빌미가 돼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3세기 이 중반경에 이런 사실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마한 쪽은 그 대방태수 궁준을 전사시키기도 하는 성과를 거두입니다. 거두지만은 그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럼 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주도한 세력이 누구였느냐? 서기 245년에 만이 중국 군현인 대방군과 낙랑군을 상대로 한바탕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을 주도했던 세력이 목지국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대방태수를 죽이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마한은 결국 낙랑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결과물하고 패배했을 때 결과물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기 때문에 목지국의 위상이 상당히 약화되어 버립니다. 이 기회를 타가지고 백제가 이제 상당히 목지국에 압력도 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세력들 자기 휘하로 끌어넣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성강에서 춘천에서 안성에서 서해 이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고, 이렇게 확보하게 된 힘을 갖고서 이제 목지국에 이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온조왕 26년조에 그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마한이 점차 약해지고 임금과 신하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국세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 다른 세력이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합병하자. 삼국사기의 온조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한의 세력이 약해지고 임금과 신하가 딴 생각을 하는 등 나라 사정이 어수선했던 것은 바로 낙랑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 틈을 노려서 백제가 기습작전을 벌여서 합병에 성공한 것이죠. 따라서 마한과 낙랑의 전쟁이 서기 245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노중국 교수는 백제의 마한 합병을 제8대 임금이었던 고이왕 시기쯤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신공기에는 서기 369년에 백제가 마한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삼국사기에는 온조왕 때인 서기 9년에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나오는데 일본 사서에는 그보다 정확히 360년 뒤인 근초고왕 때 마한이 멸망한 것으로 나온다. 정확히 36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도학 교수는 이 360년의 간극을 주목합니다. 삼국사기에서 마한을 멸망시킨 시점이 AD 9년이고요. 그리고 근초고왕이 마한을 경략한 시점이 AD 369년입니다. 360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360년, 이 360년은 60갑자, 하나의 사이클이 갑자년부터 해서는 60년이 아닙니까? 이게 6번 가야 360년이 되는 것이죠. 이 360년마다 이 중국에서는 큰 어떤 변화, 혁신이 이루어진다, 혁명이 일어난다는 그런 그 도참 사상이 있었던 거죠. 이 차미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초고왕 때의 어떤 마한을 경략한 것을 바로 그부터 360년 전으로 소급시켜가지고 온조왕 때의 그 사적, 업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근초고왕 때를 펴보면 즉위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1년으로 건너뜁니다. 근초고왕 21년 봄 3월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다. 이 부분도 수상적일 뿐 아니라 일본 사설을 보면 근초고왕이 서기 369년에 전라북도의 고부를 점령하였고 그로부터 9년 후에 그곳에 고사부리성을 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조가 마한을 멸망시키고 나서 정확히 9년 후에 역시 고사부리성을 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근초고왕이 마한을 멸망시켰던 기록을
36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시조인 온조왕이 한 것으로 고스란히 옮겨놨다는 얘기가 됩니다. 360년이면 60갑자의 6배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도참 사상의 영향일 것이다. 이도학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제인들은 역사 기록을 그렇게 어지럽게 해놨을까요? 왕실이 교체됐기 때문에 단일 왕통, 2개의 왕통을 1개 왕통으로 이제 연결시켜 놓다 보니까 그 같은 이제 자기적인 측면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근초고왕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시조인 온조왕의 업적으로 박탈해 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온족의 왕실이 최종 승자가 됐기 때문에 온족의 입장에서 이제 역사를 재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애당초 비류 세력과 온조 세력이 일정 기간 동안 각각 별도의 왕실을 유지해 오다가 나중에 온조 세력이 비류 세력을 흡수 통합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뒷날 정리하다 보니 또 한 명의 시조였던 비류는 아예 떼어내버리고 맨 윗자리에다 온조를 앉히면서 후대에 있었던 업적들을 시조인 온조에게 몰아주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